지금 전체 사회를 맡으신 우리 변창규 목사님께서 우리 패널들, 토론자들 소개를 다 일일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좀 주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사회적과 재경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허욱입니다. 지금 귀한 토론 그리고 그다음에 발제를 다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메인 프로그램을 뭘로 잡을 거냐? 우리가 예를 들면 학술적인 어떤 내용을 듣는 걸 할 거냐, 아니면 현장의 얘기를 우리끼리 좀 나누는 게 중요한 거냐?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현장에 집중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 현장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가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좀 많이 짧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맞춰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시기 보시면 알지만 4시 5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4분, 토론자 4분께 각각 10분씩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조발제 2분에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NPONG 현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가장 커다란 과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논의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현장의 고민과 과제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과 함께 우리 2분 발제자께 유럽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2분께 질문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10분씩이고요. 제가 9분 되면 시간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16, 17일 날 별도의 워크숍도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우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전 사무총장이셨고요. 지금 우리 공석규 교수님과 오랜 또 협업해서 업무도 좀 같이 하셨던 우리 윤순철 선생님 모시고 코멘트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2년까지 경실련 사무총장을 했고요. 총 30년 하고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놀고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마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시민사회 운동 그룹들한테는 매우 귀중한 얘기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뼈아픈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프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시민사회를 놓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구성을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영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운동 쪽에서 관점으로 몇 가지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분야들이었고, 이미 이제 책으로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약간 더 보완돼야 할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이쪽에서 저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되게 불안정한데,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분야가 그동안 시민사회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체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한 35년 이상 시민운동이 계속 활동해왔고 발전해 왔고, 영역도 넓어졌고, 주체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안정화하기에는 너무 참 저희들이 미흡했다. 이게 이제 공 박사님은 공격적인 확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간과하고 놓친 게 많이 있었다. 저희들이 이 측면에도 보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일정 부분은 제도가 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생기고, 아까 이제 11,000개, 17,000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부분들의 조직 운영의 민주성이나 재정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의 이런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제도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민사회에 관련돼서 한 3법
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펼쳤어요. 그건 결국 좌절됐습니다. 이게 심사회 발전 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그다음에 기부법, 모집법을 좀 개정하자 했는데 좌절된 거고, 저는 이 원인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약간의 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정부 간의 관계 설정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현재의 정부는 심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지난 대선 때도 봤지만 세금 빼먹는 조직으로 봐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 시민들한테 이게 아프게 다가갔죠. 시민운동 단체로서는 사실과 팩트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상당히 그렇게 폄하했던 게 너무 컸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 아시겠죠? 그 심사의 그 용산 심사의 수석 폐지하려고 했던 거 논란 하나, 그 다음에 그 전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은 심사의 수석을 누구로 임명하려고 했냐면 육사교장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별 3개짜리. 그것도 결국 무산됐죠. 뭐 이러한 상황까지 심사를 바라보는 게 이 사회의 건강한 축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찮고 말썽꾸러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되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움직였던 그런 게 현 정부의 이런 관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쉽지 않겠다 싶고, 그러면 또 이제 야당은 또 민주당은 괜찮냐? 민주당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많았었는데 민주당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국회를 가게 되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래요. 국힘의 동의를 받아와라. 제가 2건을 경험을 했는데 아주 땅을 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차마 이제 사실은 이제 심사회 출신들이 국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성과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겠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나 야나 상관없이 그냥 NGO나 심사회 발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되게 통제하려는, 컨트롤하려는 측면이 되게 강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NGO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 많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 사실은 NGO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도 좀 있는 거고, 하나는 자생력도 갖추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최근에 이 현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아예 그냥 시민사회를 이제 불필요한 존재 인식하고, 사실은 단체 인큐베이팅,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젊은 활동가들이 나오는 인큐베이팅까지 사실 억제하는 정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볼 때 최소한의 뭐 정부가 돈 주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제도적 보장이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지금 안 해주는 이제 이 정치 집단, 여도 야도 똑같은 현재에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이 정도까지는 같이 좀 병행하고 심사에도 이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이 병행할 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분야 연구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민사회의 운동의 주체들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공 박사님이 하신 연구는 이제 쭉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하시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던 주체들에 대한 분석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시민운동의 역동성과 활동성은 사실은 오랜 학생운동 출신들, 이 사회운동을 경험했던,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주축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도 정치와 경제 권력을 다 잡고 있다는 거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더 이런 방향, 우리나라에 이 정책을 결정할 지위에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여러 과정들을 쭉 짚어보면서 이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때 이 시민운동에 약간 큰 변화가는 좀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게 없다면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별로 무의미하다. 그래서 시민운동이라면 아마 했던 그런 분들, 주체들,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했고, 어떤 진로를 모색을 했고, 이게 나갔던 그 이후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짚어봐야겠다. 뭐 386, 586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저는 볼 때. 그래서 냉정하게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 연구가 앞으로는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연대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 현재 NGO들의 연대는 너무 관성적이어서 이것을 지금은 거의 조직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큰 연대들은. 그런데 이것을 나는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이번에 총선을 맞이해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했던 총선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아주 자기 만족적이거든요. 이게 때가 되니까 선거 때 뭐라도 해야지 이런 방이 출발을 했던 거고, 어떻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택과 집중과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제는 각 단체별로 제출해가지고 싹 끌어모으고, 그럼 뭐 100개가 이상이 되면 딱 발표를 하고 개혁과제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낙선자 명단 발표했는데 각 단체에서 다 제출합니다 이렇게. 또 치면 딱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으로 우리 이번 일건 했어 정도는 되겠지만은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최근에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공 박사님은 이제 그 정보 인권 이쪽 관련해서 큰 의제로 했지만은 저는 다른 또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요. 거기도 중요하고, 저는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모든 게 다 관련이 됩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중심으로, 만약에 다음 선거를 26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27년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26년을 앞두고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거로 만들자, 이런 목적의식 하에 이런 선거 대응이 들어갔다면 훨씬 나았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가 구성되지 않는다면은 어려울 것 같다. 현재 같은 방식, 조직 중심의 경실련 참여했는데 뭐 쭉 전국에 있는 메이저 중심 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 뿔뿔이 껴서, 한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대 조직 하나 만들려면요, 이틀이면은 한 500개, 700개는 모읍니다. 근데 성과가 안 나와요, 지금. 그런 부분 우리가 진정으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연대 방식도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타겟팅하는 그런 생각. 이것은 이념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이런 부분. 5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나 시민운동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던 대로, 정부의 지원. 근데 지금 재정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이 제일 과제다라고 하는 것과, 과거 시민사회 운동 리더들에 관련된 역사적 재평가, 그 공과를 점검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연대가 너무 좀 쉽게 이루어지는데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치 중심의 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는 요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납석 선생님, 다음 순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활동했던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라고 들어는 보셨죠? 네,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립을 하기 전에 정말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나눔 운동, 생활 문화 운동, 이런 운동을 좀 해보자는 그런 목적하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 설립 준비 이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네, 정년퇴직을 했고요. 저희가 설립 단계에서
몇 개 기업, 풀본 대표라든지 이런 대표들을 찾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재사용 나눔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자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기업의 대표자들이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운동 하지 말아라. 이런 비즈니스 한국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뚝심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설립될 때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고하신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그분께서 초창기 이 단체를 위해서 기여하신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하신 점이 나중에는 또 좀 도구로 돼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2002년도에 저희가 출범할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재사용 문화에 대한 또는 재사용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다행히 초기부터 저희가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4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4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숫자의 인력을 고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초창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된 시기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립에 기여했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약간 좀 압력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압력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 같은 단체에서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놀고 있는 공간을 주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놀고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때 우리가 그 공간을 빌려 쓰면서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섰을 때 기업들 CSR 팀 쪽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컨대 저런 좌파 단체를 왜 지원하느냐, 뭐 이런 식의 압력,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를 지원했던 내역들을 뭐 보고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력이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금융권이라든지 정부기관에 가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매장 공간을 지원받았었는데 공간을 빼라, 뭐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서 어느 한 해는 저희가 매장을 11개를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11개에서 올리는 매출이 상당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결국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략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기는 기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또는 대기업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시민 참여형 운동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좀 강화를 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망할 거라는 그런 예측과 달리 22년 동안 코로나 첫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3년 전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연간 수익 배분하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재사용 가게를 운영해서 많은 비용을 다 제하고 인건비도 모두 제하고 남는 수익금이 한 50억 정도 되면 그것이 다시 그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가게였고요. 아무튼 22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를 그 시기에 거치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확장 가능성이 많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확장을 가로막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환경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나눔 문제를 다룰 때 이게 정치적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관에는 분명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는 활동가 중에서 뭐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어떤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탄압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재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400억대의 매출을 유지하는 그런 단체를 성장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인재풀이 그리 넉넉하게 뭐라 그럴까, 인재풀이 좀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가 20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받는 그 리더들의 역량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영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저희들한테 책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운동가로 시작을 해서 뭔가 풀뿌리 시민 운동으로 주창을 하고 출범을 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그때부터는 뭔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됐고, 기적적으로 이 수익을 남겨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과제처럼 떠오르게 되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외부에서 좀 타고난 리더들을 선발을 해서 뭔가 조금 더 이 경쟁력이 있는 단체로 키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 영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리기업 출신의 리더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공한 케이스가 그닥 없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약간의 숫자 변동을 시킬 수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운동성도 놓치면 안 된다고 아까 공석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간 조금 줄여주시면. 네, 그렇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런 이제 운동성을 같이 겸비하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미숙한 점이었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비영리 단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 중간 계층이 없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중간 관리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했지만 이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비영리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기업 CSR, 또는 사회복지기관 뭐 이런 쪽으로, 기관장 쪽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중간 리더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름다움하게 20년의 경험을 이 짧은 동안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인 압력과 탄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과 급속한 조직적 확장을 통해서 내부적인 요구, 즉 조직의 유지 운영과 관리에 관련된 어려움, 그 중에 특히 중간 관리자의 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필요한 건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 송직근 전무이사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하재찬 선생님 맨 마지막으로 얘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비영리 조직의 위기 진단과 리더십의 과제인데, 의료사역 버전으로 좀 고민을 좀 정리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약간 주관적 경험으로 봤을 때 비영리 조직은 약간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정체성의 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정체성을 좀 찾아봤더니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정체성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약간 사회를 지탱하는 데 유지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이런 가치를 놓치지 않고 혁신적인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유지 발전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저는 비영리 조직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약간 가치의 공유,
그리고 자원 조달,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치 공유 측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기대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미션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또 조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해관계의 약간 집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금호 박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가족 관계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약간 이해관계가 공동체와 연대에 참여하는 의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섹터에서 다양한 이해 때문에 비영리 조직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직하는 것은 좀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한쪽이 충족하면 한쪽이 비게 되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협동조합에서도 흔히 이제 사업체와 결사체를 대척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한살림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 이 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체와 결사체가 꼭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협동을 좀 조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참여하는 이제 구성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세대 간의 차이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배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 또 후배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사실은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또 개인의 생각들이 좀 공고해지고 심하면 사회도 변하지 않고 정체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자가 가진 이해관계를 좀 이제 규명하고 한 방향으로 조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를 놓고 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다 규명하고 정리해서 각자의 구성원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원 조달 측면입니다. 이제 과거 NPO나 NGO의 경우에는 아까 또 금융 교수님 이제 언급하신 대로 미션과 활동에 이제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자원 조달을 많이 했었었는데 또 그러오다가 정치적인 환경이 좀 좋아지거나 사회적 동의 정도가 좀 높아지면 NGO나 NPO가 가진 사회적 목표가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이제 정부 지원한 이름으로 공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가진 미션이 이른바 사회적 동의를 얻어서 가치가 확산되고 안정적인 자원 조달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은 좀 쉬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비극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자원은 어쨌든 이제 공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집행 기준의 틀을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원을 좀 유연하게 활용하고 또 정해지지 않은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이런 비영리 조직의 특성이 많이 없어져서 오히려 권한이 공무원보다 작은 이 비영리 조직들은 그런 틀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보다도 더 공무원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좀 약간 외면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약간 한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 갖는 협동조합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공통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사체이자 사업체인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합니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이른바 내돈된 사안을 하는 거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실험을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협동조합도 사업초를 통해서 이제 자원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가 볼 수 있는데 약간 조직의 존재 이유인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결사체적 성격과 또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업체적 성격 간의 이제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자원 조달 측면에서는 독립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구성원들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또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자원 조달과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또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원 조달의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직 안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데 결국 구성원들의 이해와 욕구를 좀 잘 반영하고 운영에 녹여내는 것들이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모으고 전달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소통의 기본은 정보 전달이나 정보 접근성을 좀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또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이제 홍보와 다르게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여러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이해 당사자의 논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에 지금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책임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대표라고 저희는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세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현장에서는 되게 고민되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딱히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이제 먼저 고민하셨던 선배로서 내지는 때 학문적으로 연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의 이런 이제 고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치 공유 그리고 자원 조달과 시스템 운영의 문제로 나누어서 현재 NBO, NPO, 대전 민들레 의료사업이 겪고 있는 사안들을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민들레 의료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NGO, NPO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재찬 선생님 마지막으로 10분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입니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민사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와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과 가족이나 가족 그린 영역 그 사이에서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 그 제3섹터의 위기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 안에서 시민사회나 제3섹터를 다시 회복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사자인 제3섹터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 등 비영리 조직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제3섹터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 아까 공석기 교수님이 과잉 활동이라고 평가할 만큼의 이게 다양한 비영리 조직들이 있죠. 이 비영리 조직들이 한 울타리에서 같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 울타리에서 같은 목적과 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협력자이자 매우 서로를 촉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오늘을 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 있죠.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러는 과정 속에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에 호응하고 있느냐, 변화에 혁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어떻게 그럼 발현되고 구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조직적인 힘들을 어떤 형태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 안에서 저는 역시나 시민사회 운동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저희 사회적 경제는 매년 1월, 2월 사회적 경제 학습회를 진행하는데요. 올 학습회에서 현재 사회가, 우리 사회가 고립의 시대이고 돌봄의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참석자 전원이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돌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됐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격차 심화, 여러 가지가 많죠. 저출산 고령화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로 종합해 볼 때 중요한 키워드는 돌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좀 했고, 또 하나는 이 돌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에 명기하고 있죠.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화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민주주의를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하면서 돌봄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돌봄의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끌고 나가야 될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비영리 시민사회 3섹터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 안에서 오늘 토론회는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앞에서 발제해 주신 공석희 교수님, 마르크스 금혜호 소장님 발제에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3가지 고민을 좀 보태보면 어떨까 싶어서 3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보태보고 마지막으로 공석희 교수님과 마르크스 금혜호 소장님께 2가지 조언을 좀 청해보는 걸로 토론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가지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한국적 특성을 공석희 교수님께서 앞에서 발제해 주셨죠.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국가에서 해석됐습니다. 그 해석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에서 시사인과 KBS가 굉장히 폭넓은 연구조사를 좀 했고, 그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인에게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시켰고, 그 결론에서 도출된 건 뭐냐면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 이 2가지가 상호 작동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이 효과적으로 가는데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 부분은 저는 시민사회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적 특성, 한국인의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번째는 협동과 연대가 가능성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과 연대는 지금보다 더 깊고 풍부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협동과 연대를 그럼 어떻게 풍부하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2022년도에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정체성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거에 그 핵심은 이 지금 이야기한 우리의 문제를 그 정체성 보고서에서 2가지로 요약하면 시민 체감도와 연대 효능감을 높여야 되는 과제가 우리가 갖고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그 과제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협동과 연대를 지금보다 깊고 풍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합니다. 그 네트워크 위에 업종별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연대 협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 지속 가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측면 안에서 저는 연대와 협력을 포기하면 안 되고 더 풍부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 리더십이 지금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건 멤버십도 리더십에 버금가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까지 리더십의 문제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하튼 그럴 수도 있지만, 멤버십을 별도로 분리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자와 멤버십을 구축하고 있고, 그 이해관계자는 적절한 이해관계인지,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멤버십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리더십만큼 멤버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한 우리의 좀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좀 제안 드려보고요. 더불어 이제 공석희 교수님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사회 운동이 많다, 이런 건데, 이게 과잉이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법이나 전략들을 한번 조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마르쿠스 금웨어 소장님께는 그 전략기획의 전문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3섹터라고는 한 울타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을 풍부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혹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노동계와 사회적 경제가 소통과 교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례나 경험이나 아니면 돌파를 하기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각각 조언을 좀 청하고요. 토론회를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금웨어 소장님께서 개인과 기업의 민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력적인 NGO 정체성 개발이라고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는데,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공감됐고요. 이 의식과 더불어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생태 사상에서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이다 라고 했던 이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자를 객체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들이 참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한번 매력적인 NGO 정체성 개발과 주체들의 친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대세하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토론을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이 넘었는데도 제가 제지를 안 한 건 전체 내용들을 다 다뤄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3섹터의 위기,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큰 틀에서의 진단과 지적을 좀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커다란 과제, 저는 그 뒤에 공화주의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시민사회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다. 초창기에 축사해 주셨던 임현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성에게 맡기거나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헌신하면서 메꾸는 것을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봄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희생의 나눔, 희생의 교대, 그래서 희생과 돌봄의 분배적 민주주의가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를 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설 때, 저는 돌봄 민주주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조발제에는 우리 한국적 특수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아주 잘된 측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럼 그 이후는 작동이 안 됐나라는 것도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협동과 연대의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가야 된다. 이건 아마 두 분 발제자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멤버십과 리더십 문제. 그래서 리더들을 제기를 하는데 멤버십 문제도 중요하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부에서는 솔선하는 리더십 그리고 역동적인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조정하는 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추가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우리 공석기 교수님과 금유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각자 코멘트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플로우 의견 두 분만 받고 답변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묶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잠시 생각하실 동안 답변 먼저 듣고 두 분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에 맞춰야 되나 질문 거의 뭐 책 한 권 질문을 하셔가지고 5분만 예 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질문한 거하고 내용에 대해서 역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역시 들어야 되는 거야. 이 경청민주주의를 오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코멘트 그리고 질문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재찬 선생님 이사님 그에서 과잉이라는 거가 우리 역사 사회운동 아까 했지만 현 주소입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 과잉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셜 무브먼트 소사이티라는 그런 개념을 쓸 정도로 사회운동 또 시민사회 이런 영역들을 써야 될 사람이 안 쓰고 안 써도 될 사람들이 더 쓰는 것처럼 그런 과잉사회가 됐다는 운동의 과잉사회야. 그리고 너무 중앙중심 탑다운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사회운동 또 시민사회단체가 과도하게 좀 확장되고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고 당연히 다양성 공감하고요. 다양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로컬이나 지역에 보면은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가벼운 공동체 말씀하셨지만 열리고 수평적이고 유동적이고 들고 나는 거 나가고 들어오는 거 되게 자유한가? 정말 성찰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경제, 지역 공동체, 무슨 청년 사업 이런 부분에 참여했던 MZ 세대들을 인터뷰해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수평성, 열린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한계 또 그런 거를 목격하고서 떠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그 하이라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그 두 번 우리 송직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제가 점심 같이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 연결되는데 결사체와 사업체 이 부분 특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또 이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소셜 이코노미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업체는 사업체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업체에 전무해야지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결사체까지 본인이 너무 고민하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운동성을 견지하는 거는 그 사업체들이 정말 애드보커시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도전하고 할 때 그거를 대변하는 연맹적인 그런 단체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정권을 줘서 책임 있게 하게끔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는 거고 잘 대변하는 거지 이게 개별적으로 이거를 결사체적인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정부나 기업에서 경쟁적이고 할 때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결사체를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 그러나 그걸 다 고민하고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저는 좀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대표적인 거, 책임 있게 하는 거, 맡기는 거, 그다음에 의사를 잘 전달하는 거,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된 연맹의 결사체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갈등적인 협력, 경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윤순철 총장님, 뭐 너무 코멘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추가 연구까지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순환적 생태계, 제가 좀 그렇게 하이라이트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희들 국민운동단체 옛날부터 다 법적으로 지원받고 뭐 부동산도 갖고 있고 너희들 안정적인데 우리는 뭐냐, 우리 너무 희생이다,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말 그런 데를 다 고려한 시민사회에 대한 생태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태계를 해야지, 이게 너희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 차별받았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포괄적인 아주 그런 생태계를 해야 되고, 그런 형평성, 그런 걸 다 고려한 제도적인 구축이 매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주 솔직하게 돈 문제가 아니다, 정말 제도적인 생태계 문제다. 이래야지 안정적인 걸 보고 커리어도 생각할 수 있고 MZ세대 참여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386, 486의 어떤 그들의 헌신적인 그 기여라든지 또 한계라든지에 대한 뭉뚱그린 게 아니라 그들의 서사와 그런 가치들에서 발견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이다. 너무 일방적으로 프레임으로 해서 싸잡아서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매우 공감하고 더 비판적으로 냉정하게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낙섭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 연결되는데요. 중간관리제가 없다, 중간계층이 없다, 그런 거하고 사실 좀 연결되거든요. 지금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사실은 그분들, 제가 표현한 거는 정치로 떠난 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안정적인 어떤 순환적인 어떤 선순환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고문으로서 제도적인 지원으로서 경연에 대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친 거지. 번아웃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 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여러 좋은 경험들과 이런 매뉴얼들과 컨텐츠들이 사라지는 그런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맞닿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기업으로 간다, 재단으로 간다, 복지가 간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다 연속정에서 연속 관계가 있다, 연관 관계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겁니다. 회원이 충원이 안 됩니다.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익산에서 환경단체 지난 몇 년 동안 한 명도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회원이. 그리고 평균 연령이 50대, 6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주선거예요. 의리로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시민사회 운동이나 시민사회 단체가 의리로 하면은 그거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거는 시민사회 단체 스스로에게만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 생태계 전체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공감하고, 이거는 광의 시민사회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따로 정리해주세요. 바로 생각하시는 거 아까 전략 차원의 문제. Well, to be honest, I'm cautious to give comments on Korean conditions. So you may understand that I am very precautious.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사견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But what I
heard and learned from your commentaries and talking about your experiences, it seems to be all, and my colleague also used this term, an energy topic, a problem of energy. 네, 그리고 많은 코멘트들, 의견들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방금 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이 열정의 문제다, 에너지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When a NGO activity starts, it starts with a high energy level because of a strong belief to the mission of the organization. 네, 사실 처음 NGO가 설립되면 그 NGO는 굉장히 처음에는 열정적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신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Yeah. The main challenge these organizations have after a certain time, and that's why the Fribourg model has been created, is how can we keep the energy level high over a longer period? 네, 그런데 아무래도 1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면 그 NGO나 NPO 또는 시민사회는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런 강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프리브르 경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한 에너지, 열정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GO activity is an energy consuming activity. 네, 아시겠지만 NGO 활동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활동들이죠. And the question is, how can you keep the energy level high, even if you're fighting against adverse institutional context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institutions? 네, 그렇다면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어떤 적대적인 그런 상황, 비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높은 에너지 그리고 어떻게 열정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And this is our main argument for management. 그래서 바로 경영, 전문적인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And management means professionalize your activities, develop a good plan that fits your mission.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을 전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GO가 애초에 설립이 될 때의 사명에 걸맞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That allows you to set priorities and to focus the use of resources for those activities that have the highest priority and the highest impact.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And this is important, but because civil society created activism has a tendency to expand in too much direction, and it exhausts its members and supporters. 네, 이렇게 우선순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CSO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통제 그리고 제대로 된 우선순위화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는 마치 그냥 달려나가는 말처럼 이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in our experience, organizations need a way to re-narrow the range of activities and prioritize and focus.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시민사회 활동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raises the likelihood that you, in the end, will really realize some of your goals and parts of your mission.
네, 이렇게 제대로 된 재조명 가운데 이루어진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한 어떤 이상 또는 CSO의 어떤 목적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And this gives you the chance to make for all members and supporters to make visible what you're reaching. 네, 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the visibility of making an impact and seeing the impact is the main factor for sustainable motivation and avoiding exhaustion. 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시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 that's why we recommend to invest into professionalization. 그렇기 때문에 전략의 어떤 전문성화에 투자를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에서 사무총장 맡고 있는 원기준입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랑 또 토론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시민단체 과잉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칫하면은 언론에서 그렇게 키워놓은 부분이 좀 없지 않나. 그리고 특정 분야에만 좀 몰려 있는, 그래서 그런 착시 효과도 좀 있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 영역이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은 부분,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자칫하면은 이렇게 그걸 마치 방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오너십, 그 소위 창립자의 주도권 내지는 이렇게 일방적인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직 내 민주주의 문제가 상당히 각 단체마다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어떤 단체의 정체성이라든지 초기에 가졌던 취지라든지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 오너십의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구의 어떤 사례나 또는 뭐 이런 대처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 이를테면 과잉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우리 공식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창립자의 오너십, 초기 단계에서의 시민사회 단체 창립자의 오너십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나타나는 조직 내 민주주의의 부족 문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사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아니 그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단체의 과잉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운동의 과잉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 그러니까 운동 전략 이런 부분에 이게 그 부분을 아까 운동의 방식을 쓸 필요가 없는 데서도 차용할 정도로, 왜냐하면 정당 정치라든지 그런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주화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운동 방식이 뗐으니까 도전하니까 들어주네.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식보다는 일방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방식이 실제적으로 이익단체든 아니면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다음에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엘리트들도 운동 방식을 쓰는, 그게 되게 보편화됐다 이런 말씀으로 과잉 사회 운동화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것이 이제 너무 중앙 중심으로 그렇게 단체들이 하니까 이게 변화도 있었고, 물론 신뢰하고 다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방식으로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그 더 정책으로 전문화되고 경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당연히 맞고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고 너무나 필요하죠. 네.
So I try to answer to both questions. One question was about professionalization in strategic management. I would say yes, we have these experience, and it's clear for an NGO from a certain size on, and I would say an NGO with more than 10 or 20 employees, or a small or mid-range organization in, for example, the Swiss context, it's clear they make the strategic planning job. It's one of the priority tasks. That's very clear for a typical organization in our context. 네,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략적인 계획의 전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NGO,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국가 속에서 보자면 한 직원의 수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중소형의 NGO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선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전문화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활동들을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Strategic planning does not mean that you make it an over-complex story together with Boston Consulting or McKinsey. It's just to make clear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what are my priorities and what are the best way to follow my priorities and concentrate my resources. And in the end of the year, to measure the results and to see is our investment, our resources, the engagement of all the people, the financial resources we use, were we able to fulfill what we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is is just the fundamental of strategic management, and this is the major step. And then there are others that makes it a little bit complicated, but this is the core thing. 네, 전략적인 계획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를 데려다가 컨설팅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매해가 새로 시작이 되면 연초에 올해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우선순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용한 어떤 자원 중에서 어떤 자원을 할당하고 배분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과연 우리가 우리가 투자를 한 이런 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또 측정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략적인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I would like also to comment the interesting point you raised about democracy.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분께서 이 민주주의,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We have in our legislation, and as far as I know in Korea, and it's similar, we have two major types of NGO governance. 네, 뭐 스위스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NGO 거버넌스 관련해서 한 2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가지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One type is the foundation type, where a small group of trustees in the board of trustees dominates an organization. The other one is the association type, where a large membership base tries to influence what an organization do. So we have the minimum and the maximum democracy as two ideal types. 네,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최소 그리고 이제 최대 거버넌스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유형으로는 이 소규모의 어떤 신탁 회사 내지는 신탁 조직이 작은 뭐 기관이나 또는 조직들을 아예 지배적으로 통제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회원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 협회 또는 어소시에이션 타입의 거버넌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Yeah. This is like in politics, the dictatorship,
versus the direct democracy in Switzerland with all people who decide about a political topic. 네, 그래서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타입은 독재 정치와 같은 그런 비슷한 통치 유형의 거버넌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스위스나 또는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유형의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Both extreme types are a challenge for professional management, like for the government of an organization. 네, 그런데 이 타입 중에 뭐 양 두 타입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양 거버넌스 모두 전문적인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똑같이 어려울 겁니다. And to solve this challenge in both forms, you need a transparent management process and a leadership role by the CE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who acts like a broker of ideas, which I think is a good definition from some American colleagues. 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어떤 것이 되었든 결국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 프로세스를 투명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EO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열하고 명시를 하는 것이죠. That brings in new ideas where you have no democracy, no voice, and to bring in order the huge variety of ideas that are brought in a democratic system. To be a good broker of ideas. 조직의 수장, 조직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 있는 분이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순서를 매기고 한데 모여서 우선순위화하는데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그만한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step-by-step formal planning process will be helpful. 네, 물론 단계별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다 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해 주신 우리 원기준 이사님께서도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지금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에서도 굉장히 큰 주제들을 다뤄주셨고요. 또 질문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셨습니다. 또 패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여러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오늘 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든 답을 찾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NGO MP들의 리더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꺼이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오늘 이 심포지움이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패널 토의 여기서 마치고 전체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긴 시간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분의 현장 경험을 잘 압축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다 어느 NGO든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고 실무를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혹은 뒤에서 뒷바라지 하시든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찾는 것이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먼 길을 와주신 헨리 폰 보제 박사님 또 금이어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요약해 주시고 사회 잘 해주신 호옥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NGO 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을 NGO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두 분 감사하고요. 또 계속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신 통역 우리 황미애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황미애 선생님 우리 코엑스가 소개했습니다. 저희와 처음 만났거든요.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걸 보면 아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 다 뒤에 쭉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 또 연구원 스태프들 또 연구원 이사님들 수고할 텐데요.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게 앉아 계신 대로 기념사진 하나 찍겠고 그 다음에 다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ake a photo. 그대로 앉아 계신 채로 기념사진 촬영해 주시고 뒤에 다 앞으로 오시면 다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